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거는 대출 증가율도 그에 비례해서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명목 경제 성장률이 저희가 3%대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지난 수십 년을 보면은 저희가 명목으로 4% 성장하지 못했던 때는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떤 대단한 경제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확실히 앞으로의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지켜볼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올해 초저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또 1%대 후반에서 1%대 중후반으로 좀 더 내려가 가지고 1.9에서 1.67%로 내려간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사실 미래연구원에서 한 전망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로 제시를 했고 정부는 1.8%로 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엄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을 그것보다 좀 더 내려서 전망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또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OECD 같은 경우에는 2.1%를 내놓고 IMF는 또 2.0%를 내놨습니다. 한은하고 정부가 이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1.9, 1.8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성장률은 통상적으로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과 합쳐져서 이제 명목 성장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민간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얼마로 보냐면은 이거는 이제 한투 자료긴 한데 1.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은보다는 좀 더 올라가 가지고요. 한은은 물가 1.9, 성장 1.9 해서 합산해서 명목 3.8을 제시했는데 한투에서는 물가는 2.1이고 성장률은 1.4, 실질 1.4이기 때문에 합산해서 명목으로 3.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5에서 아마 3.6 정도로 보실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물가가 조금 더 작년 말 전망치보다 높은 거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한국의 물가 지표보다는 생활 물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 전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2023년부터 우리나라 가계에서 확실히 이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의 경제는 여전히 수출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수출형 중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수는 계속해서 GDP 대비 비중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GDP 대비 비중이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계대출 일으켜가지고 주택을 많이 사고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 자산 파킹 효과는 있는데 그게 경기에서 순환하는 그런 효과는 좀 사라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2023년부터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금리 부담 하에서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은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을 봤을 때 이런 국면에서 한 가지 원칙을 좀 준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이런 명목 GDP 성장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성장률은 명목으로 작년에 3.8 봤지만은 이제 3.5 나올 것 같다는 거잖아요. 3.5 나올 것 같은 그런 명목 GDP 성장률보다도 대출 증가율을 그거보다 좀 더 낮게, 가령 예를 들면 뭐 3% 이런 식으로 대출 성장률을 좀 더 낮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봤을 때 명목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대출 증가율에도 손을 좀 보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는 명목 성장률이 4.5%라면은 대출 증가율도 뭐 4%까지 해도 문제가 없을 건데 명목 증가율이 3.5%라고 하면은 대출 증가율을 3% 정도로 해야지 자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이 내려온다는 부분은 이제 대출과 연계했을 때, 그리고 대출은 주택 부동산 가격이랑 또 연계했을 때 이제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부심 채널 영상에서 최근 들어서 책 리뷰를 한 것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좋아해 주셨던 게 있는데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정의를 이제 다시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언어 뜻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그냥 통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었고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한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더라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2010년대 중후반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 증가 속도는 좀 가팔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혁신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통화량이 코로나 이후부터는 통화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처럼 동치어로 해석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화량의 성장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나라 경제의 성장과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요. 통화량이 3% 늘어나는 상황이라도 성장이 4%로 가고 있다면은 통화량이 성장보다 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인플레이션을 위한 상황이 아니라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물가는 조금 하향 안정을 받는 디스인플레이션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윤석열 정부 지난 3년 동안 했었던 걸 보면은 성장률은 4% 정도 되지만은 통화량은 늘 3%대의 증가로 맞춰놨기 때문에 상당히 디스인플레이션을 위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 저희가 느끼는 부동산 가격이 뭐 유난히 튀었다거나 그런 거를 막 느끼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결국은 명목 성장률 대비해서 통화량 증가를 막겠다는 거고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가상금리를 건드려서 가상금리 부분을 좀 더 올려가지고 대출 상품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출 수요가 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대출 증가율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통제하는 것이 현 정부의 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다는 거는 대출 증가율도 그에 비례해서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명목 경제 성장률이 저희가 3%대로 내려갔는데 사실은 지난 수십 년을 보면은 저희가 명목으로 4% 성장하지 못했던 때는 정말 별로 없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떤 대단한 경제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확실히 앞으로의 경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지켜볼 것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본이 저성장 1%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의 그 성장을 얘기할 때 이것도 실질 성장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난 한 3년만 놓고 보면은 일본의 물가 상승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일본도 명목으로 3에서 4%대 성장을 했어요. 한국이랑 굉장히 유사한 수준의 성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가를 빼면은 정말 실질로는 1% 중반 언더로 내려가는 그런 첫 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이 정말 1%대 저성장으로 가는 그 원년이 2025년이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우리나라가 어서 조속하게 이런 정치 불안 상황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경제 성장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부심에도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 그 난방기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이 난방기로 쓰고 있는데 직풍을 맞으면은 좀 건조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클레임을 하고 있는데 공조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저를 달아서 직풍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게 좀 있거든요. 사실은 사무실이나 자기 책상 자리마다 열풍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에버메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열풍기가 아니고 카본 히터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스위치를 키자마자 바로 따뜻한 복사열이 이제 발열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생긴 게 좀 조선시대 삭가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일부러 상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건 제가 좀 잘 보이라고 위에 올려놓은 거고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저희 발밑에 옆에 내놓고 쓰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자기 발밑에 그 상판이 무릎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커피 같은 걸 올려놔 가지고 이제 여기 올려놓으면 또 좀 따뜻하게 데펴지는 게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가격이 원래는 15만 9천 원이었는데 저희 채부심에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한테는 7만 9천 원. 거의 사실상 반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뭐 이제 겨울 다 끝나가는데 히터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 에버홈에서 이 가습기가 있는데요. 이 가습기는 이것도 판매 가격이 74,000원짜리 가습기인데 이거를 같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9,000원에 이제 요 카본 히터하고 그리고 가습기를 같이 주는 패키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처럼 사무실 작업이 많거나 또 실내 난방이나 열풍이 너무 세거나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부분에 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카본 히터랑 같이 가습기를 세트를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합쳐서 원래는 20만 원도 넘는 가격인데 지금 79,000원에 74,000원짜리를 그냥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패키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성비가 충분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구성으로 이제 열기와 습도를 다 챙기는 그런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화이팅입니다.